영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투자대가 테리 스미스. 그런데요, 그가 이끄는 펀드가 5년 연속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2025년 AI 기술주가 시장을 정말 휩쓰는 동안에 그의 펀드는 고작 0.8% 상승에 그쳤습니다. 과연 그의 퀄리티 투자 시대는 저문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그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볼 절호의 기회일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단기적인 성과 부진이 그의 투자 원칙이 틀렸다는 실패의 증거일까? 아니면 오히려 시장의 광풍 속에서 원칙을 굳건히 지켰다는 신념의 증거일까? 그 이면을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관점을 그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겠군요. 단순히 성적표만 보고 틀렸다, 이렇게 단정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 그러니까 그의 투자 원칙을 파고들어야 한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테리 스미스의 투자 철학 핵심부터 왜 2025년에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또 그 와중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시한 ETF의 의미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유명한 그의 투자 철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라, 비싸게 사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맞습니다. 모든 게 그 세 문장 안에 다 담겨 있죠. 첫 번째, 좋은 기업. 여기서 좋은 기업이란 건 단순히 유명하거나 매출이 큰 회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사용 자본 수익률, ROC라는 지표에 있거든요. ROC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 20%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1년에 2천만 원을 벌어서 이자 500만 원을 내고도 1,5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길이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이 주주나 채권자에게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보다 그 돈으로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즉 ROC를 내야만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20%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면 가만히 놔둘까요? 너도 나도 저기 돈 된다 싶으면 다들 뛰어들어서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해자, 즉 모트의 개념입니다. 해자요? 네. 그래서 테리 스미스는 공장이나 기계처럼 돈만 있으면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유형 자산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레알이나 LVMH가 가진 강력한 브랜드 가치, 노보노디스크의 신약 특허, 혹은 비자나 메타 같은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들은 경쟁사가 돈을 쏟아 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의 포트폴리오에 소비자들이 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돈을 쓰는 기업들이 많은 거군요. 화장품이나 소프트웨어 구독료처럼요. 그게 바로 강력한 해자의 증거인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 비싸게 사지 말라로 넘어가 보죠. 이 말이 싸게 사라와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싸게 사라는 자칫하면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에 빠지기 쉽거든요. 가치 함정이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가 낮아 보여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 자체가 내리막길이라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죠. 테리 스미스는 이런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대신 그는 회계 장부상 이익보다 조작이 어려운 잉여 현금 흐름, FCF 수익률을 봅니다.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싼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데 집중한다는 거군요. 평범한 기업을 헐값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제값 주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는 판단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원칙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원칙 아닐까요? 시장이 요동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요. 맞아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원칙이죠. 하지만 잦은 매매는 거래 비용하고 세금으로 장기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예측하는 마켓 타이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번 제대로 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면 그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영원히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투자자는 활동이 아니라 결과로 보상받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원칙은 정말 명쾌하고 강력한데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질문과 부딪히게 되네요. 이렇게 원칙이 확고한 사람이 왜 시장에 그렇게까지 뒤처졌을까? 특히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벤치마크 대비 12%포인트나 뒤처졌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결정적인 원인은 시장의 극심한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2025년 글로벌 증시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 불리는 소수의 거대 기술주가 모든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펀드 스미스는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딱 3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었죠. 잠시만요. 특히 그중에서도 AI 열풍의 심장이었던 엔비디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이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들 노릇이죠. 눈앞에서 엔비디아가 수백 % 오르는 걸 보면서 원칙 때문에 놓쳤다는 건데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게 현명한 원칙주의입니까?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스미스는 현재 AI 붐을 19세기 철도 붐이나 90년대 닷컴 버블에 비유합니다. 아, 과거의 버블들이요. 네,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지만 수많은 회사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설비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이 파괴될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해자를 더 깊게 파고 실질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 아, 그러니까 AI 기술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자를 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선호하는 거죠. 단순히 유행을 좋지 않고 그 기술이 어떻게 실제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에 달하는데 이건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이후 최고 수준의 집중도라고 합니다. 39%요? 와. 네,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집중화는 결국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쏠림 현상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리스크라고 본 거네요. 자료를 보니 인덱스 펀드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요. 네, 그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덱스 펀드를 지목합니다. 아, 요즘 투자금이 대부분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펀드들은 기업의 가치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냥 시가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M7 같은 주식을 기계적으로 계속 사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거품을 키우는 자가 발전적 거품을 만들고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그는 이런 현상이 결국 나쁘게 끝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시장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쏠릴 때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 와중에도 그의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회사 노보 노디스크에서 벌어진 드라마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2025년 펀드 성과에 가장 큰 타격을 준 단일 종목이 바로 노보 노디스크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20% 이상 폭락했죠. 20%나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시장에서 값싼 불법 복제약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이었고 회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의 약진도 위협적이었고요. 스미스는 연례 서한에서 이례적으로 경영진의 무능을 아주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통의 펀드 매니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파는 손절매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걸 거대한 일시적 결함, 글리치일 뿐 비즈니스 자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급락으로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고 새로운 CEO가 선임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였기 때문이죠. 그는 이 사태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떤 말이죠? 바보가 경영해부 되는 비즈니스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와, 그건 정말 솔직한 고백이네요. 최고의 기업이라도 경영진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니까요. 이 경험이 다른 포트폴리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가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종목들을 보면요. 맞습니다. 펩시코와 잭 다니엘 위스키 제조사인 브라운 포맨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게 노보노디스크 사태와도 연결되는 아주 흥미로운 결정인데요. 바로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 GLP-1의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때문에요. 네, 이 약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식욕을 억제해서 스낵이나 주류 소비 자체를 구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시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세상에,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비만 치료제 때문에 스낵 회사와 위스키 회사를 판다니. 이런 식의 나비 효과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게 바로 그의 해자 분석의 일부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다른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계산하는 2차적 사고의 전형이죠.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시각이 새로 산 종목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겠네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인 조에티스는 어떤 거대한 트렌드에 올라탄 건가요? 조에티스는 두 가지 강력한 트렌드를 동시에 타고 있습니다. 첫째는 펫 휴머니제이션, 즉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의 확산입니다. 아,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선 돈을 아끼지 않죠. 둘째, 동물의약품 시장은 인간의약품 시장보다 특허 만료 후에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 경쟁이 훨씬 덜합니다.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 오랫동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월터스 클로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새로 담았더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 이 기업의 해자는 무엇인가요? 법률, 세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아, 의사나 변호사가 한번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강력한 고객 고착화 효과, 럭킨 효과가 바로 월터스 클로어의 해자인 셈이죠. 인투이트나 에실로록스티카 같은 다른 신규 편입 종목들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비슷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원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2025년 말에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ETFST라는 티커로 ETF를 출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신상품 출시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전략적인 포석일까요? 이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문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혁명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턱을 허물었다고요? 네. 기존에는 미국 투자자들이 펀드 스미스에 투자하려면 최소 가입 금액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고 절차도 아주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식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사듯 일주 단위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접근성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영국의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ETF를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접근성 외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던데요. 특히 세금 문제가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세금 효율성과 투명성입니다. 미국 세법상 일반 펀드는 펀드 안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펀드를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ETF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이런 세금 문제를 이연시킬 수 있어서 장기 복리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니까요. 투명성은 어떤가요? ETF는 법적으로 매일 어떤 종목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훨씬 더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죠. 운용 보수는 1.0%로 전략은 기존 펀드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오늘 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는 분명 실망스러웠지만 2010년 펀드 설정 이후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플러스 612.9%로 여전히 시장 평균인 플러스 467.6%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니 축구계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 아닐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현재 시장은 AI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좁은 시장 뒤에는 반드시 순환이 찾아왔거든요. 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처럼요.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의 소음과 무관하게 묵묵히 현금을 창출하고 빚이 없으며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투자는 시장의 열기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인내와의 싸움이니까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화를 그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밤 당신이 보유한 상위 5개 기업의 지난 3년간 평균 사용자본 수익률, ROCE과 잉여현금 흐름, FCF, 추이를 직접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들이 당신이 그 주식을 처음 샀던 이유를 여전히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지 투자 일지에 딱 한 줄만이라도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성공돌인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